네, 안녕하세요. KB증권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일요일 밤에 만나게 되었네요. 지난주에는 제가 첫 방송이고 주말에 하는 저 혼자 이렇게 진행하는 첫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긴장도 했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밤 편안하게 차 한잔 드시면서 내일 또 다음 주를 준비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우리가 이제 주중에 저한테 이제 좀 차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라는 말씀을 좀 주신 분들이 계셔서 시황이라든지 뭐 종목 이야기는 또 내일 아침에 이제 월요일 개장 전 방송을 매일 제가 하니까요. 그때 또 자세하게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일요일 밤입니다. 일요일 밤에 이제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건데, 그러면 금요일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감됐는지가 우리 월요일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일단은 주말 마감된 미국 증시가 어떤 흐름으로 무슨 이유로 마감이 되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결론적으로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했던 게 뭐죠? 물가 막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니까 내가 임금이 물가에 맞춰서 속도가 빨리 올라가지 않으니까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일부 이제 많은 표현을 써드렸죠. 제 차가 지금 기름 2칸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요즘 차를 놔두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임금이 기름값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는 그 지갑 안에 있는 소비하는 여력이 점점 줄어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이 내용을 걱정을 했죠. 물가 올라가고 경기 침체되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지 않을까. 이 부분은 이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가 이 부분이 확인되면서부터입니다. 뭐냐면 소비 심리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에서 다소 완화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좀 큰 폭으로 마감하면서 내일 우리나라 시장 개장을 앞두고 좀 긍정적인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세부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제 뭐 영어로 막 돼 있어서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GDP라는 게 있고 GDP는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미국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경제 GDP에서 미국이 거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시가총액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우리나라 경제보다는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종속 경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GDP, 미국의 경제 상황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GDP는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위쪽의 왼쪽 부분이 여기가 뭐 퍼스널 자, 제가 조금 키워드릴게요. 글자가 작을 수 있으니까. 네,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개인들이 자, 여기 사과가 있죠? 먹는데 얼마 쓰고, 자, 여가 즐기는데, 야구하는데, 뭐, 스포츠 관람하는데, 책 읽고 공부하는데, 자동차 사는데, 얼마 쓰는지, 즉, 개인들이 소비를 얼마나 하는지를 나타내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를 막 윤전기를 돌려서 달러를 찍어내서 그 찍어낸 달러를 가지고 소비를 하면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GDP에 있어서 개인들이 소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이 비즈니스 인베스트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들이 투자를 얼마나 하는지 이게 이제 또 GDP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 이거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투자하는 게 있을 거고 지출하는 게 있을 건데 기업이 돈이 없고 투자를 못할 때는 또 누가 해줘야 되죠? 정부에서 또 지출을 해줘야 됩니다. 거버먼트라고 되어 있죠. 스펜딩. 그래서 정부에서 지출하는 이 부분도 GDP의 중요한 또 구성 요소가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우리 지구본이 있고 여기 뭐 운송차가 있고 물건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수출과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니까 순수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넷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넷 익스퍼트. 그래서 순수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 소비,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 정부가 이렇게 지출하는 거. 그 다음에 수출과 수입을 뺀 거, 이런 것들이 GDP를 구성하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은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GDP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개인 소비가 가장 중요하다. 왜? 미국은 달러를 가지고 소비해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네, 그래서 오늘 발표된 지표를 보기 전에 이거를 비중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GDP인데 여기 보시면 퍼스널 개인 소비가 미국의 GDP에서 얼마를 차지한다?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가 올라가고 임금이 거기에 따라서 못 올라가면 경기 침체 오고 또 오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지 않을까? 이러면 GDP가 빠그러지는 거죠. 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다, 미국은. 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 투자는 한 18% 정도 차지하고, 정부 지출도 17%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20% 미만 정도. 그리고, 순수출이 마이너스 한 5%, 네거티브라고 돼 있죠. 뭐, 이렇게. 그래서 미국은 수출, 수입은 그렇게 뭐 중요한 데이터는 아닌데, 핵심은 그냥, 개인들이 얼마나 잘 소비를 하는지,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헤드라인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오늘 나온 데이터인데 리테일 세일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테일 세일즈는 뭐죠? 우리가 소매 판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가 저 같은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 먹고 사고 뭐 쓰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매 판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는 6월 달이죠. 근데 어떻게 됐다? 리바운드가 되었대요. 리바운드라는 거는 뭔가 떨어지다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잠시 후에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최근에 거의 1년 동안 이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바운드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마이너스까지 개인 소비가 줄어들었는데, 소매 판매가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1% 이렇게 상승 반전을 했다라는 거죠. 자, 시장에서는 예상을 어떻게 했냐면 상승 반전은 할 것 같긴 한데, 컨센서스라는 게 시장의 예상치입니다. 평균 0.8% 정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개인들의 소매 판매가 훨씬 더 잘 나온 거죠. 1%가 증가를 하게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번 주 말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시가부터 들어올린 아주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사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좀 쉽게 풀어 쓴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1% 상승을 했고 한 달 만에 다시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여기 있죠.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70% 정도를 차지하는 소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요거를 핵심 포인트다라고 가족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월 이 소매 판매 데이터가 이제 나올 텐데요. 물가 상승 압력, 그 다음에 뭐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아무리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이 소매 판매 데이터만 좋게 나오면 미국의 시장은 그래도 버텨주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소매 판매 데이터 매월 나올 때마다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릴 텐데, 이 데이터가 계속 잘 나오는지, 그래서 이거 높은 물가 상승률과 경기 침체 우려에도 소비 심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이 부분만 잘 확인이 되면 시장은 여기서 조금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또 바닥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지표가 깨지는지 유지가 되는지 좋아지는지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가족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매월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나온 데이터는 미시간대에서 나온 소비자 태도 지수입니다. 미시간대에서 소비자 태도 지수가 나왔고, 여기에 이제 그 기대 인플레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연준에서도 금리 정책, 통화 정책에 있어서 많은 참고를 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가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도 반등을 했다. 요것도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신뢰도가 사상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큰 폭보다는 어쨌든 소폭이나마 개선이 되었다. 뭐 전체적인 절대 수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소폭 개선되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도 가장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의 전망이 완화가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의 전망도 완화가 되었다. 자,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라는 전망치가 지난달에는 한 5.3% 정도 앞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 같아요 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5.2%로 기대한 물가의 예상치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장에서 많은 걱정거리가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공격적인 연준의 이러한 통화정책, 긴축정책이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걱정거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기대 물가가 앞으로 떨어질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한다라면, 연준의 좀 공격적인 스탠스도 조금 멈추지 않을까 라는 거. 자, 향후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2.8%로 지난 3%대에서 2%대로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러면 연준의 지금 통화 정책의 방향이 살짝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직접 패드 와치를 통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직접 다 보실 수 있는 사이트죠. CME 그룹에 들어가면 연준의 앞으로 7월달, 그 다음에 하반기 9월달, 11월, 12월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치를 여기서 다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사람들이 막 접속을 많이 하고 있어서 폭주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제 열렸네요. 생각보다 사이트가 늦게 열렸네요. 자,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금요일 날 제가 개장 전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그래프가 지금 기울기가 달라졌네요. 한번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세로막대 그래프가요. 다음 주에 있을, 즉 7월 27일에 우리가 FOMC 회의가 있거든요. 7월 27일에 있을 연준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할 거야 라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이 100bp 1%를 올릴 거야 한 방에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 주 초반만 하더라도 100%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였습니다. 80%나 확률이 높았죠. 그죠? 근데 제가 주 중반에 75bp 금리 인상으로 바뀌고 있다. 왜?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든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연준 인사들이 나는 아직까지 지표를 좀 확인하고 해야지 여전히 75bp 금리 인상을 7월 달에 지지한다. 이러한 발언들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인상 확률이 100bp에서 75bp가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러한 그림으로 바뀌었고요. 비슷비슷했는데 이번에 소매 판매 데이터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바로 라이브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데이터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지금 75bp 금리 인상으로 무게감이 이렇게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소매 판매 데이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 소비 데이터가 좋게 나오니까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조금 완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분위기라면 100bp 인상보다는 75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또 매일매일 또 개장 방송을 제가 하니까요. 그때 큰 변화가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대 물가가 떨어지면서 약간 연준의 금리에 대한 전망치도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 나쁘지 않죠. 네, 거기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미수간 이제 소비자 태도 지수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그죠? 50까지 거의 하락을 하다가 51.1로 겨우 돌아서는 모습. 컨센서스는 49.9였는데요. 네, 컨센서스보다 다행히 조금 더 높게 나오는 나쁘지 않은 그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미국 증시에 이번 주 주말에 3대 지수를 모두 상승시키는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이렇게 차트라든지 이제 기술적 분석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요청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녹여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 지수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매일매일 이 MACD 오실레이터는 보여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에 시간도 조금 부족하거니와 뭐 주봉 기준이기 때문에 주간 기준으로 한 번 정도 뭐 큰 변화가 있으면 두 번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안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딱 주간 시황이라서 이번 주 중에 미국 나스닥의 에너지가 어떻게 추세가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자, 여기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었고요. 그죠? 어두운 밤을 딱 찍고 이제 새벽을 향해서 서서히 여명을 향해서 이제 나스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세가. 하나, 둘, 셋, 넷, 4주째 이 어둠의 길이가 지금 짧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추세를 나타내는 이 MACD 오실레이터의 방향은 뭔가 나스닥 지수가 조금씩 좋아지는 그림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차트는 최근에 박스권에 제가 갇혀있는 그림 매일매일 보여드렸습니다. 나스닥 지수 11,000 그죠? 거기 지지 갭이 있는 11,000 그 다음에 위에 저항 갭이 있는 11,500 그 사이를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중기적인 에너지는 조금씩 좋아지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반대로 좋아졌다가 지금 안 좋게 이제 한참 이제 밤을 지나서 새벽, 아침, 낮을 지나서 어두워지는 쪽은 요즘 누구죠? 중국 쪽이죠, 중국. 조금 이따가 중국 쪽 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그냥 제가 이 시간에서 너무 이 차트에 대해서 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냥 컨셉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라는 보조 지표를 차트에 적용을 했을 때, 요런 그림으로 보는구나. 그죠? 요럴 때 좋게 보는구나. 요렇게 할 때는 안 좋게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우리 일요일 밤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죠? 일요일 밤을 지나고 있는데, 내일 이제 밤을 지나면 새벽이 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오고, 또 아침이 지나면 오후가 지나고, 밤이 오고, 이렇게 사이클을 타서 움직이게 됩니다. 시세도, 이러한 사이클로 계속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단기적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우리가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봉으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면 시세의 큰 흐름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내가 좋은 위치에서 좋은 가격에 들어간 주식이 있는데 언제 팔지 잘 모르겠다. 이익을 극대화하고 우리는 손실을 짧게 자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면 이러한 좀 에너지의 흐름을 조금 읽으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이 오실레이터의 길이가 이렇게 짧아졌다가 길어지는 이 국면, 요 국면에서는 조금 보유를 하는 게 좋겠고, 이 에너지가 이렇게 짧아지는 구간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좋은 에너지가 이제 꺾이는 거니까 이제는 한번 챙겨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지금 나스닥 이 주봉이 이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종목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지수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지수도. 그래서 점점 이 음봉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은, 어두운 밤을 지나서 새벽이 오고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그림은. 자, 반대로, 이렇게 이제 뭐 아침을 지나서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에너지를 보여주는 뜨거운 오후를 지나고 나면, 이렇게 양봉의 길이가 점점 줄어드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뭐죠? 부정적인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짧아지고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요.
그래서 위메이드의 케이스를 제가 하나 가져가 봤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가장 좀 주도주가 NFT 게임주 관련해서 주도주가 위메이드였고 위메이드의 주봉을 제가 하나 가져갔는데 이 중간에서 한 8월달 9월달부터 시세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그죠? 시세 출발했는데 중간에 한번 가만히 보시면 물론 일본 기준으로는 왔다 갔다 시세가 올라가면서도 흔들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주봉 MACD 오실레이터를 보면 한 번도 내릴 만한 그런 자리를 보여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11월, 12월을 넘어서면서 이 MACD 오실레이터가 짧아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차가운 한밤중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때 차트를 한번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자 8월달, 9월달이 주봉 MACD 오실레이터가 딱 여기 출발하는 위치였습니다. 여기가 그죠? 그때부터 해서 한 번도 MACD 오실레이터가 꺾인 적이 없는데 차트도 보시면 이 5주 이동평균선을 타고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죠. 근데 고점에서 11월 말에 음봉이 하나 나왔고 그때부터 흐름이 이렇게 분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는 위메이드가 조금 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앞으로도 좋았으니까 계속 달려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의 이제 많은 투자 스타일이 저는 2008년도를 기준으로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2008년도까지는 저는 좀 우리 많은 투자분들이 투자의 기재 그리고 닮고 싶어하는 인물로 꼽는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을 저는 많이 좀 따라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하는 게 이제 가치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기업 가치보다 많이 싸져 있는 기업을 사서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그 기업 가치를 회복할 때 기다리는 그러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워렌 버핏과 관련된 이러한 책들을 신입사원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많이 읽으면서 그게 나한테 맞고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왜? 시장에서 끝까지 오래 살아남은 투자자 중에 거의 유일무이한 분이 워렌 버핏이니까 지금도 잘 생존해 계시고, 그죠? 그래서 그분 따라서 많이 했는데, 2008년도, 2007년도에 이제 그 서프라임 위기가 왔잖아요. 그 미국의 서프라임 발 위기가, 금융위기가 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투자하는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PBR, 자산 가치, 이런 것들 따지면 싼데, 미국이 저렇게 무너지고 조금씩 이렇게 분산되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내가 싼 기업을 굳이 팔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버텼죠.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나니까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저평가가 되게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장의 에너지가 뭔가 안 좋을 때는 내가 이 기업 가치가 무조건 싸다고 해서 기다리지 말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뭔가 좀 팔고 난 다음에 더 주가가 확실히 떨어지면 밑에서 사게 되면 수량을 훨씬 더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를 했더라면 훨씬 더 괜찮은 그 구간을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무조건 가치 투자,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서 이렇게 보유하고 길게 가는 법보다 시장의 에너지가 좀 안 좋을 때는 주식 비중을 좀 늘리고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렸다가 시장의 에너지가 다시 조금 좋아지면 주식 비중을 늘리고 현금 비중을 좀 줄이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차트를 또 적용하면서 대응을 저는 같이 하고 있죠. 밸류에이션도 보고 펀더멘탈도 보는데 차트도 한 손으로 또 무기로서 같이 접목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정답이고 우세하다. 또 기업의 펀더멘탈, 밸류에이션이라는 산업 분석이 우세하다. 저는 어느 하나가 우세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둘 다 저는 균형을 가지고 요즘은 접목을 하고 보고 있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도 그러한 관점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입사원 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때만 하더라도 시장에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지금 주라기 님이라든지 또 박문환 이사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의들을 제가 유료 강의들을 신입사원 때 돈 주고 들으면서 시중에 있는 기술적 분석 책으로는 너무 성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나름 유명하신 고수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런 걸 볼까 공부를 많이 하면서 제가 보는 방법으로 조금씩 녹여보기도 하고 테스트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분들의 강의도 들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분들을 이제 많이 존경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 여러분들만의 지표를 뭐 여러 개 두루두루 보실 게 아니라 한두 개라도 딱 나만의 기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이익을 약간 극대화하고 시장의 에너지를 조금 파동을 읽을 때는 이 흐름을 한번 참고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침마다 제가 요즘 이제 그 8시 40분부터 조금 참고하는 가격대로 오늘의 좀 저항과 오늘의 뭐 지지 뭐 이런 것들 가격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보조지표가 디마크라는 게 있고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조지표는 톰 디마크라는 분이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표가 아니라 미국에서 들어온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환경에 좀 더 맞다라는 거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참고하니까 그래도 유용한 지표인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접목을 아직까지도 열심히 저는 해보고 공부를 해보는 상황인데요. 자, 어쨌든 이 지표의 핵심은 어제 만들어진 캔들을 가지고 캔들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고가도 생기고 그죠? 저가도 생기고 그다음에 시가도 생기고 종가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가격들을 가지고 이러한 가격들의 장중에 이러한 에너지의 가격들의 변동폭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의 고가와 오늘의 저가 를 한번 예상해보는 이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보조지표는 앞에 MACD도 마찬가지고 뭐 스토캐스틱 그 다음에 다양한 RSI 지표들 많잖아요. 기술적 분석 보시면 100%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100%라는 지표가 있으면 제가 저 MACD 뭐 이런 디마크라는 게 100%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모든 종목을 이야기했을 때 다 그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고, 그죠? 안 좋게 이야기하면 다 빠져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 지표일 뿐이다. 모든 보조 지표는. 그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가와 저가, 그리고 종가. 우리는 이제 시가를, 우리나라는 시가도 중요하게 많이 생각을 하죠. 왜냐면 시가에 모든 재료와 이런 뉴스들이, 그 다음에 좀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시가에 집중해서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시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종가도 많이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톰 디마크라는 분이 개발한 지표는 종가를 또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격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정도로 그냥 컨셉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엑셀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현재가가 거의 종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시가, 고가, 저가, 뭐, 요렇게 해서 식을 요렇게 저는, 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이 끝나면, 오늘이 이제 예를 들어서 15일, 금요일이 이번 주가 끝났죠. 그러면 18일 날 열리잖아요. 근데 18일 날 열릴 때, 그날, 이 종목의 목표 고가가 하이가 어디고 그 다음에 로우 목표 저가가 어딘지를 차트에서 우리가 증권사 차트에서 보려면 이게 안 나와요. 그 전날 거의 밤이 돼야지만 아니면 그날 새벽이 돼야지만 그 보조지표가 다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엑셀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시면 뭐 시가 플러스 나누기 뭐 이런 식들이 막 있죠. 이런 거 갖들어 가지고 엑셀로 만들어 놓고 다음날 고가가 어디가 될지 저가가 어디가 될지를 저는 참고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좀 깊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면 이렇게 미리 그 다음 날에 고가와 저가를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도 기준선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참고 삼아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TS에 들어가면 차트에 들어가면 차트 환경 설정이라고 다 있을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제 KB증권 HTS를 사용하니까 KB증권의 HTS 환경 설정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차트에 들어가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설정 창이 열리고 여기에서 디마크라는 보조지표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아마 모든 증권사들이 다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것을 이제 차트에 접목을 하려면 여기를 다 앞에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예상 고가, 기준선, 예상 저가 여기를 체크를 다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차트에 이러한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보시면 디마크 고가, 디마크 기준선, 디마크 저가 이렇게 차트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15일 금요일 날 끝난 일봉의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일봉의 흐름. 근데 월요일 날 흐름은 여기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제가 한 번씩 저는 매일 밤에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제 머릿속으로 한번 돌려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세선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만드시면 요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보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SK 하이닉스는 금요일 날 기준선, 여기가 노란선인데 기준선보다 위에서 출발하는지 기준선보다 아래에서 출발하는지 그날의 에너지가 조금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는 기준선 위에서 출발했고 위에 있는 목표 고가 하나의 저항도 뚫어버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기대할 수 있는 에너지로 하이닉스는 좋은 에너지로 끝났다 정도 일단 참고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보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세 개의 선, 저가와 기준선, 고가를 이렇게 그려놓고, 캔들을 고가 위에다가 지금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의 저항도 될 수 있고, 이게, 오늘의 지지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캔들이 위치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저항도 될 수 있고, 지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캔들은 지금 보시면 시가가 어디에서 출발했나요? 오늘 고가를 넘어서 출발했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선들이 지지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그날의 중요한 에너지 라인을 다 넘어서 아침에 시가부터 출발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선들이 오늘 장중에 이제는 지지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예요? 기준선과 고가 사이에서 출발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밑에 요 두 선이 지지선, 위에는 뭐 저항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내일 흐름을 기대하게 만들려면 오늘 어떠한 흐름으로 끝나야 될까요? 기준선과 고가 사이에서 출발했지만 오늘 장중에 위에 있는 저항을 뚫고 끝나면 훨씬 더 좋은 에너지가 되겠죠. 누구처럼? 하이닉스처럼. 이번 주 금요일 날 끝났던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되면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보시죠. 요거는 어떤 그림이에요? 기준선과 고가 사이가 아니라 기준선과 저가 사이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좋다 안 좋다? 요거는 조금 중립보다 조금 안 좋은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기준선보다는 높게 출발해야 에너지가 조금 오늘 괜찮게 출발하는구나. 왜? 저항이 위에 머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종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 위에 저항이 기준선도 있고 고가도 있고 두 개가 머리 위에 있게 되잖아요. 그죠? 뚫어야 되는 저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상대적으로 안 좋은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머리 위에 저항이 두 개, 아래로는 지지는 하나가 있는 그런 그림. 이게 오늘 내일 상승을 기대하게 끝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그림이 여기서 출발을 했지만 이렇게 뚫어버리면 되죠. 그죠? 근데 장중에 이 1번과 2번의 저항을 뚫는다는 게 쉬울까요? 진짜 수급이 강하고 뭔가 재료가 좋고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 아니라면 장중에 이 두 개의 저항을 뚫기라는 것은 참 어려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워스트 케이스, 안 좋은 케이스.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최근에 나타났던 DB하이텍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DB하이텍. 제가 DB하이텍 차트 잠깐만 갔다 올까요? DB하이텍의 차트를 잠깐만 한번 갔다 오면 DB하이텍. 자, 요 날이죠, 요 날. DB하이텍 캡처를 해서 잠깐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요거. 자, DB하이텍의 차트를 제가 한번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면, 자, 보통 저렇게 이제 예상했던 저가보다도 더 아래에서 시가가 출발할 때는 뭔가 안 좋은 뉴스나 안 좋은 리포트나 뭔가 안 좋은 악재가 출현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 DB하이텍이 이날 7월 12일 날 아주 큰 음봉이 저기 나온 게 있죠.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선이 당연히 그때도 이렇게 세 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 선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여기 고가가 있었고, 기준선이 있었을 거고, 저가가 여기 있었을 건데, 7월 12일 날 제가 그날 설명을 드렸을 때 방송에서 이 DB하이텍은 시가가 이 디마크 저점보다도 더 낮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밑으로 지금 보시면 쭉 밀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만약에 저가보다도 더
낮게 출발한다. 아, 이거는 뭔가 안 좋은 에너지가 있을 수 있다.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빨리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고, 가지고 있다면 비중을 줄여야 될 만한 치명적인 악재인가? 아니면 이거는 뭐 별거 아니다. 그냥 단기적인 노이즈에 불과하다. 인지 빨리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DBI텍도 지금 보시면 그날 이후로 아직까지 그 절반도 회복하지 못하고 밑에서 조금 행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뭔가 조금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보통 저가보다도 더 낮게 이렇게 시가가 출발해서 음봉으로 쭉 밀리는 경우가 있으니 저가보다 낮은 가격에서 출발하는 종목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가장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시가가 예상 저가보다 더 낮게 출발했는데, 이거를 받아 올려가지고 위로 빵 만들어버려. 예를 들어서 DBI텍이 시가는 여기서 출발했는데, 밑으로 이거는 종가까지 이렇게 밀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물적 분할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렇게 내려가다가, 시가는 이렇게 낮게 출발했는데,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발표를 딱 하는 거죠. 아니, 우리는 시장에서 나오는 루머 절대 아니고, 우리는 물적 분할할 생각 전혀 없다. 그리고 실적 최근에 너무 좋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다 생각해보죠. 그러면 예상 저가에서 출발했다가 하더라도 이렇게 밀어 올리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 개의 선을 하나, 두 개, 세 개의 선을 다 이렇게 위로 뚫어버리잖아요. 이거는 진짜 강한 종목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케이스도 간혹 나올 수 있으니까 시가가 무조건 저가 밑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버려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에너지가 안 좋은 자리에서 출발했으니까. 네. 자, 반면에 이런 케이스는 상당히 안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왜? 시가는 매우 좋은 자리에서 출발했잖아요. 왜? 모든 저항을 다 뚫어놓은 자리에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장중에 지지 1, 지지 2, 지지 3까지 다 깨고 끝나버렸잖아요. 이거는 뭔가 누군가는 띄워놓고 공격적으로 이제는 많이 묵었다 아이가, 여기서부터는 난 팔아야 되겠다라는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시가부터 이렇게 쭉 밀어버리는 그런 그림으로 끝나는 이러한 케이스는 다음 날도 추가적으로 더 약할 가능성이 높으니 왜 밀었는지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속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빨리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디마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KB증권의 프랭클럽 제가 매일매일 또, 방송을 월수금하고 있으니까 거기 오셔서 제 설명을 좀 참고로 들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조지표라는 것은, 에너지를 읽으려고 노력을 할 때 참고 지표일 뿐 100% 정확한 지표는 아니다라는 거. 100% 정확하면 다 이걸로 모든 분들이 돈 벌겠죠. 그죠?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주식 투자하는데. 그리고 저도 지금도 여전히 앞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제가 신입사원 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유료 강의 들었던 분들의 배웠던 이런 지표들을 지금도 그걸 참고로 해서 여전히 저도 테스트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더 정교하게 가다듬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맞는 지표들을 딱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정교하게 좀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요거 가지고 나 요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바로 딱 활용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의 보조 지표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이제 서서히 이제 좀, 반도체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드디어 여러분들 제가 기다리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게 주간 단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6월 달부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로 봤을 때는 이렇게 꺾이는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보다는 주간 단위로 꺾였을 때 우리가 조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신뢰도를 높여서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꺾일 때까지 조금 더 우리는 기다리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려왔었잖아요. 그죠? 현금 비중을 다 쓰지 말고 일정 부분의 현금 비중을 조금 남겨두고 여러분들께서 매매하고 싶으면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이번 주에 끝난 하이드 스프레드를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5.47이 나왔습니다. 5.47. 네. 자, 이게 거의 한 2주, 3주 동안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었죠. 2주 동안 하이드 스프레드가 올라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흔들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나 6월달 이후로 계속 거의 한 달 내내 올라오는 그림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4.36에서 5.72까지 지난주에 올라갔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끝난 데이터가 5.47로 드디어 주간 단위로 하이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일간 단위로 조금씩 약해지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안전한 국채 대비해서 위험한 채권들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다가 약간 좁혀졌으니까 조금 희망적으로 이제 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다음 주에 또 이슈에 따라서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벌어지면 또 벌어지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신호를 드릴 테니까 지금은 어쨌든 올라가는 스프레드가 약간 주간 단위로 꺾여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조금 긍정적인 희망을 우리가 한번 가져볼 만한 그런 데이터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감이라기보다는 저는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 주 내일부터 우리가 또 개장 방송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각을 해서 종목들을 잘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개장 방송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이제 주간 시황이니까요. 이번 주에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먼저 7월 11일 월요일 날 제가 중국 상해 지수의 이 에너지가 뭔가 분산되는 조짐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때 보여드렸던 보조 지표가 이런 그림들이었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가 글로벌에서 가장 강한 지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표들은 이 다이버전스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죠. 다이버전스. 예. 주가는 분명히 올라가는데, 중국 상해 지수의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 보조 지표들은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에너지가 응집되지 않고 뭔가 그동안 올라왔던 에너지가 이렇게 막 퍼지는, 분산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월요일에 드렸는데 그날이 요 날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5일이 지났으니까요. 이때가 7월 11일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중국 시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 예. 자, 여기는 특히나 이제 머리 위에 갭을 하나 살짝 작은 걸 만들어 놨어요. 3,340과 3,360에 갭 또한 이제 저항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지금 하락을 했는데 금요일 날 끝난 중국 상해 지수의 캔들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디마크 공부했던 거 여기 가서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예제를 한번 보시죠. 자, 저가보다 시가가 어떻게 됐나요? 높게 출발했나요? 낮게 출발했나요? 낮게 출발했죠, 지금. 그죠? 저가보다 시가가 여기서 낮게 출발했습니다. 자, 낮게 출발했는데, 주가가 장중에는 상해지수가 올라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윗골이 달린 구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여기까지 가다가 지금 윗골이가 딱 기준선에서 맞고 떨어져 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가가 저가보다 낮게 출발하면 여기 위에 있는 선을 뚫기가 참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는데 아침에 시가가 여기서 출발한다. 그러면 내가 아무래도 오늘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도를 어디에 걸어 놓는 게 좋을까요? 요 선들의 매도를 조금 걸어 놓으면 그나마 조금 오늘 그나마 조금 높은 가격에서 체결될 가능성? 확률입니다. 이거는 확률 그냥 높지 않을까. 앞으로 요거는 여러분들께 정교하게 한번 다듬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다듬어 가고 있는, 여전히 배우는 입장이에요. 제가 배워왔던 분들한테 그 공부했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도 매일매일 그것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해 종합지수 주봉의 MACD 오실레이터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우리 앞에 봤던 추세의 흐름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글로벌리 가장 좋은 흐름을 중국이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에너지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고 중국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봉의 MACD 오실레이터도 오래간만에 꺾여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흐름이 계속 짧아지는지 아니면 급격하게 좋아져서 턴어라운드를 바로 만들어버리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중국 관련된 부분들을 또 참고하시는 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뭐 GDP 부진했다, 뭐 이야기 나왔고요. 네,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성장률이 부진했던 이유는 코로나 확산 때문에 봉쇄, 재봉쇄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중국의 GDP 그로스 이렇게 안 좋게 컨센서스보다 금요일 날 보시면 1% 기대했는데 0.4% 나오면서 뚝 떨어져 버렸죠. 이 부분도 영향을 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기 전에 우리는 월요일 날 먼저 사실 공부를 했으니까요. 차트를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폄하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저거 뭐 후행하는 지표 가지고 뭘 투자한다고. 근데 이 경제 지표는 금요일 날 발표가 되었고요. 차트의 에너지의 분산 조짐은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들과 8.15 개장 방송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차트는 무시할 게 아니니 펀더멘탈과 이 에너지 차트 분석을 같이 여러분들 접목하시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 위안화는 이번 주 초에 6.68이었는데요. 주말경에는 6.78, 6.8까지 가깝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위안화는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내려오는 그림, 위안화의 강세 흐름이 되어야지만 중국의 에너지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도 중국 위안화 움직임도 잘 방향성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번 주 중에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업데이트 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저는 반도체가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자리다. 근데 재료가 나왔기 때문이었죠. 그때 무슨 재료였죠? 마이크론이 파워 정전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하이닉스, 3위가 마이크론인데 얘가 글로벌의 한 7% 정도의 해당되는 이 물량이 셧다운이 돼서 이 스크랩 폐기가 될 수 있으니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니까 반사이익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누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개장 방송에서 장 시작하기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드렸던 거고, 이게 이제 여기 히로시마 팹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막상 수요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짝 시가는 높게 출발했다가 윗골이 달리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대치가 살짝 기대치가 시가는 높게 반영됐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제가 알기로는 이 히로시마 팹에 4개 정도 라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서 1개가 문제가 생긴 건지 정전으로, 아니면 2개가 문제가 생겼는지, 이 전체가 문제가 생겼는지 정보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애매한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이 히로시마의 팹의 상당 부분이 모바일 관련된 이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이 모바일 관련된 반도체 칩은 수급이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살짝 뭐 문제가 생겨봤자 얼마나 이 수급에 영향을 주겠어, 이런 생각들도 들면서 수요일 날은 기대치에 약간 시가는 높게 출발했다가 밀려버린 그러한 그림이었는데, 자, 그래도 어쨌든 바닥권에서 이러한 이 수급에 반도체 이 시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왔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다라면, 마이크론에 영향을 준다면 마이크론의 주가와 상관관계가 높은 종목은 제가 하이닉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지금 1년 동안의 주가 흐름, 5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마이크론이 80% 움직일 때 하이닉스는 30% 움직여서 똑같이 움직이진 않았는데 삼성전자보다는 2배 더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크론 주가가 움직일 때 누가 더 민감도가 더 높다? 당연히 하이닉스가 더 높다.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베타가 민감도가 상관관계가 약간 떨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변동성이 큰 종목을 원한다 그러면 하이닉스, 그냥 보수적이다 삼성전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날이 바로 요 수요일날 아침에 개장하기 전에 봤던 그림이 요 그림이었습니다. 요 그림이었죠. 자,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게 영향을 주면 주가가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악재가 나오면서 바닥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게 영향을 별로 안 주고 디램 사이클, 반도체 이 사이클이 더 악화된다. 그러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삼성전자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던 이 장대 양봉 56,400원 정도 되는 여기를 제가 검은색 선으로 칠해놨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지 라인인데 요거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이번에 마이크론 25 샀더라도 저기 깨지면 일단은 후퇴.
그죠?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었고.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이렇게 기준을 정해드렸습니다. 오케이. 요거도, 마이크론과 상관관계가 높으니까 마이크론이 안 좋아지면 마이크론의 이제 팹에 문제가 생겨서 반도체 시황이 살짝 개선이 되면 하이닉스를 봐도 괜찮은데 상승갭 여기 상승갭은 지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신에 만약에 주가가 신통치 않게 여기를 깨고 다시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이 마이크론 관련된 이슈로 전해드린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끝난 그림을 가지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자, 네. 삼성전자 일봉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다행스럽게도 그날 하루는 좀 약발을 좀 못 받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아주 강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냈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는 여기였고요. 그죠? 7월 13일이죠. 네, 7월 13일 수요일 요 자리였는데 그날과 목요일까지는 살짝 쉬었는데 감사하게도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 날 시가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에너지가 좋게 출발했다고 제가 금요일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57,900원이라는 디마코 고가 위에서 출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에너지 라인을 다 넘어서서 아주 강한 에너지로 출발해 버렸고 시가부터 쭉 밀어서 종가를 고가로 끝내 버렸죠. 그래서 아마도 월요일 날 추가 상승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날 에너지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기가 뭐죠? 지난번에 떨어질 때 갭을 만들어 놓은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61,000원 부근에 가면 살짝 이제 매물 소화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추세가 어쨌든 이렇게 살아 있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리스크 관리 손절 이제는 고민할 이유가 없죠.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산 것은 아주 싼 가격에 샀으니까 조금 더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끌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네,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는 에너지의 출발 위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보다 어떤 위치에서 출발했는지. 자, SK 하이닉스, 네, 일봉입니다. 자, 제가, 하이닉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때는 7월 13일 수요일이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를 달아버렸죠. 시가 높게 출발했다가 올라가다가 이 마이크론 이슈가 좀 애매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시 반납해버리고 거의 강보합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요일 날도 그냥 시가 낮게 출발했다가 그냥 보합에서 끝났고, 근데 어제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삼성전자와 함께 하이닉스도 올라버렸습니다. 올라버렸는데 위치를 한번 보세요. 위치는 삼성전자보다는 살짝 낮게 출발했죠. 즉 기준선과 고가 사이에서 시가가 출발했습니다. 근데 머리 위에 있는 이 에너지 저항 라인 하나 고가 뚫어버리고 끝나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당연히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금요일날 마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제가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설정해드렸던 요 갭, 상승 갭 만들어놓은 지지, 여기를 전혀 내려오지 않고 메우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번 주에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신 분들은 이익을 조금 극대화 해보셔도 되는 그런 구간 아닐까라는 거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점검을 해드리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저는 항상 이제 PBR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의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는, 디램 반도체는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예전에는 특히 더 했죠. 반도체 조금 업황 좋을 때는 흑자 났다가 조금 안 좋을 때는 적자 났다가, 특히 하이닉스가 더 심했죠. 반도체만 하고 있는. 그래서 PER이 아니라, 이익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PER이 아니라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PBR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이 회사의 자산 가치, 자본 총계가 여기 짙은 색 그림이고요. 자본 총계.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노란색입니다. 네.
자, 과거 여기가 2000년이었으니까 22년 동안에, 무려 22년 동안의 흐름을 여러분들은 한번 보시면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예, 특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본 총계 부근에까지 한 번씩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시가총액이, 그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수준 그 아래로 떨어진 적도 있고요. 그 아래로 이탈한 적도 있고, 이렇게 이번에도 그 부근까지 이렇게 살짝 다가가기도 갔었죠. 근데 이렇게 회사의 시가총액이 자본 총계까지 붙거나 아니면 그 아래쪽에 떨어졌을 때는 그 부근에서 만약에 내가 샀다면, 예,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조금 기다렸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행보하다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는 시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자본 총계 부근에서 사거나 그 아래에서 샀을 때 실패한 적은 22년 동안 없었을 거다. 주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삼성전자의 시가총계와 자본 총계. 그러니까 여기를 여기가 붙은 구간을 PBR 1배 구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노란색이 이 짙은색 그림을 떨어지고 나는 구간이 PBR 1배 밑에 0.9, 0.8이라고 보시면 되죠. 즉 PBR 1배나 그 아래 구간에서는 매수해서 기다려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지언정 지금 22년 동안 거의 거기에서 샀을 때 실패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본 가격대가 물론 PBR 1배 딱 그 수준도 아니고 그 아래도 아니지만 그 부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 아니었나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위에 고점에서 만약 매수하신 분이 있더라도 요 그림을 생각하신다라면 그래,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파는 것보다는 기다렸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많았구나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이미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삼성전자를 먼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아래쪽에 이런 짙은색 그림이 자본 총계고 노란색이 시가총액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건데 하이닉스도 지금 보시면 밑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 거기에서 거의 PBR 1배에서 지지받는 경우도 있었고 살짝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하이닉스도 PBR 1배 이하에서 매수는 거기에서의 긍정적인 관점은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을지언정 하이닉스도 거의 실패한 케이스가 거의 없는. 근데 하이닉스는 이번에 어떻게 됐죠? 1배 아래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래서 자 이제 계속 제가 마지막이라 했는데 진짜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화면이 이제 2개밖에 안 남았네요. 네. 자, 요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PBR 밸류에이션의 역사적인 밴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요. 제가 그려놓은 거. 네. 자, 삼성전자. 근데 이거는 포워드입니다. 포워드. 앞으로 1년 뒤에 이제 자본 총계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과 이제 그래프랑은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뭐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어요. 보는데. 네. 자, 삼성전자 10년 동안, 12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의 PBR 밴드 차트를 제가 그려봤는데 거의 1배 부근이 바닥이죠. 그죠? 그리고 업황 좋아서 많이 올라갈 때는 거의 2배 가까이도 올라가다가 평균 한 1.5배 정도 수준까지. 그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하단 정도, 부근 중하단 정도 수준에 있으니까 여기는 조금 힘들지만 먼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힘들지만 조금 버텨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이미 최근에 사셨으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사신 분들은 그죠? 자, 좀 힘을 좀 내보시면 좋겠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최근에 이제 한 7, 8년 동안에 제가 PBR 업데이트를 해보면 네, 여기 1배가 여기잖아요. 그죠? 1배 미만으로 한 번씩 이렇게 0.9배, 8배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이 딱 거기 찍고 턴을 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여기 위치가. 그래서 이번에 이 9만 원대가 좀 바닥권이 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한번 가지고요. 자, 마지막 제가 한 페이지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수급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급도 조금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네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올해 연초 이후에 삼성전자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초 이후에. 자, 한번 보시죠. 자, 사모펀드가 4월달, 5월달 이렇게 좀 사는 듯 하다가 다 팔아버렸고 지금은 뭐 거의 중립 이하의 포지션입니다. 자, 연기금이 주식을 좀 사줘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그죠? 4월달부터 계속 이렇게 팔아버리는 모습. 자, 그나마 최근에 투신해서 이렇게 펀드에서 좀 담고 있는 모습. 그래도 여전히 영이하, 중립 이하의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중립 이하의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네요. 자, 근데 삼성전자는 기관이 아니라요, 외국인들이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815에서 과거에 방송을 할 때 그러한 강의를 한 게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수급과 외국인의 주가와 외국인의 수급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팔아왔죠, 지금까지. 그죠? 근데 오른쪽 하단부에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의미 있는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바닥에서, 그죠? 바닥에서 지금 약간 요렇게 돌아 올리는 거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예, 조금씩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나죠. 자, 이게 살짝 좋아지다가 꺾이는 경우는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완벽하게 계속 들어올 거야 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근에 PBR 1배 부근에서 자본 총계 부근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외국인들 수급도 조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라는 거. 그것보다 더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까지 주구장창 삼성전자를 담기만 했던 개인 투자들이 드디어 아쉽게도 고점에서 이제 물량을 올라오니까 지금 팔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제 오히려 조금 진바닥을 지나가고 있지 않을까 아쉽지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네, 가족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거는 이제 계속 여러분들과 이 반도체의 업황과 펀더멘탈,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뭐 뉴스, 재료, 모멘텀을 가지고 앞으로도 추적을 할 거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주간 시황에서 업데이트를 해드렸으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셔서 다음 주도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15 가족 여러분들, 제가 이제 두 번째 주간 시황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약간의 뭐 이런 차트적인 부분들, 교육적인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느라 뭐 업종이라든 종목 이야기들은 조금 비중이 약간 작았는데요. 다음 주는 또 여러분들과 주중에 다뤘던 종목들, 업종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주간 시황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자, 일요일 밤입니다. 사실 월요일이 상당히 다가오는 게 실은 일요일 밤이죠. 꿀잠 주무시고요. 그래도 행복한 꿈, 더 좋은 꿈 꾸시고 내일부터 펼쳐지는 다음 한 주도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주간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해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동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무랑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